미국 국방부의 긴급 경고가 중동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한국과의 방산 계약을 취소하라. 이스라엘과 이란이 미사일을 주고받으며 중동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리야드 왕궁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동맹 교체를 단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선택한다. 한국을 선택한 대가는 참혹했습니다. 70년 우방 미국이 등을 돌렸고 영국과 프랑스까지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무함마드 빈 살만은 단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사우디가 내놓은 단 한마디에 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당신들은 무기를 팔았지만 한국은 살아남는 방법을 설계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미국의 중동 방산 70년 독점 체제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석유 왕국이 급동에 쉬는 강국의 운명을 건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칼리드 알자라니입니다. 사우디 왕립 방공군 전략기획국장이죠. 30년간 왕국의 하늘을 지켜온 군인으로서 미국 시스템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 무기를 검토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모든 게 바뀐 건 그날 새벽부터였습니다. 리야드 방공사령부 상황실의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죠. 국장님, 예멘 국경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젊은 대위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니 수십 개의 붉은 점들이 북상하고 있었어요. 후티 반군의 드론 때였습니다. 패트리어트 시스템 가동하라. 저는 즉시 명령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미국산 최첨단 방공 시스템이었죠. 수백억 달러를 들여 구축한 철벽 방어망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드론들의 비행 패턴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고도를 수시로 바꾸고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일부는 의도적으로 레이더에 노출되고 있었죠. 다층 공격입니다. 미끼와 실제 공격 드론이 섞여 있어요. 기술 장교가 소리쳤습니다. 패트리어트의 레이더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어느 것이 진짜 위협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끔찍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아브카이크 정유시설 공격 말이에요. 그날도 우리는 수십억 달러짜리 방공망을 갖고 있었지만 단 한 대의 드론도 막지 못했습니다. 세계 석유 생산의 5%가 한순간에 마비됐죠. 발사 승인 요청합니다. 승인한다. 모든 표적을 요격하라.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연달아 발사됐습니다. 하늘에서 섬광이 번쩍였어요. 몇 대는 격추됐지만 나머지는 계속 북상했습니다. 우리의 요격률은 겨우 65%에 불과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메카를 지킬 수 없다. 저는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만약 이 드론들이 성지를 공격한다면? 라마단 기간에 수백만 순례자가 모인 그곳을 공격한다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이슬람 세계의 중심, 14억 무슬림의 기도 방향인 카바가 공격받는다면 그건 단순한 군사적 패배가 아니었어요. 왕국의 정통성 자체가 무너지는 일이었습니다. 정보부에서 긴급 보고가 왔습니다. 부관이 암호화된 문서를 건넸습니다.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후티 반군이 새로운 드론 기술을 확보했다. 이란제 샤헤드 136의 개량형으로 인공지능 회피 기동이 가능하다. 다음 목표는 메카와 메디나로 추정된다. 이게 현실일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방공 시스템이 이렇게 무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즉시 왕실 안보위원회에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현재 우리 방공 체계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할 수 없다고 썼죠. 손가락이 떨려서 키보드를 제대로 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도실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메카 방향을 향해 절을 하면서도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알라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소서, 성지를 지킬 방법을 알려주소서. 기도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국방부 차관이었죠. 칼리드, 내일 아침 왕궁으로 와라. 왕세자님께서 직접 주재하시는 회의다. 목소리에서 긴박함이 느껴졌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나선다는 것은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밤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방공체계의 한계, 필요한 개선 사항, 예상되는 위협 시나리오를 정리했죠. 하지만 솔직히 뾰족한 해결책은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창밖으로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킹덤 타워가 하늘을 찌르고 수많은 고층 빌딩들이 사막 위에 솟아 있었어요. 우리가 오일머니로 지은 현대적 도시였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건물들도 하늘에서 날아오는 위협 앞에서는 무력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돈으로 안보를 살 수 있다고 믿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최고가의 무기를 사면 최고의 안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사막을 붉게 물들일 때
저는 왕궁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다시 한번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현 요격률 65%, 다층 동시 공격 시 40%까지 하락 예상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어요. 40%. 그것은 10발 중 6발이 뚫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성지에 단 한 발이라도 떨어진다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참혹할 것입니다. 국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왕궁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왕국의 운명을 바꿀 결정이 오늘 이곳에서 내려질지도 모릅니다. 왕궁 회의실에 들어서자 무거운 침묵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국방장관, 재무장관, 정보국장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앉으시오. 칼리드 국장. 왕세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습니다. 32살의 젊은 지도자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젯밤 들어온 침투 보고를 받았소. 설명해 주시오.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전하, 후티 반군의 공격 패턴이 완전히 진화했습니다. 기존의 단순 직선 비행이 아닌 인공지능 기반 회피 기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의 예측 알고리즘을 무력화시키는 수준입니다.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65%는 막았다면서요? 나쁘지 않은 수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카카, 이건 단독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만약 이란이 직접 개입해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시에 쏜다면 요격률은 40% 이하로 떨어집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왕세자가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죠. 계속하시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아브카이크 공격대를 기억하십니까? 단 하루 생산 차질로 유가가 배럴당 20달러 급등했습니다. 만약 이하드나 메카의 주요 시설이 공격받는다면 정보국장이 보충 설명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 주요 시설 공격 시 유가는 즉시 15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는 즉각적인 리세션에 빠질 겁니다. 150달러. 그 숫자가 회의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우리의 반공 실패가 전 세계를 경제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뜻이었죠. 왕세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이오?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미국의 사드 시스템 추가 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최신형 패트리어트, 팩3 MSE도 함께요. 언제 가능하오? 최소 24개월입니다, 전하. 왕세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24개월? 농담하는 거요? 미국도 대만 해협 위기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물량이 부족합니다. 우리보다 우선순위가 높다고. 왕세자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습니다. 우선순위? 우리가 그들에게 매년 수백억 달러의 무기를 사는데? 재무장관이 정확한 수치를 불렀습니다. 작년에만 780억 달러어치를 구매했습니다. 전하, 780억 달러를 쓰고도 2년을 기다리라고?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프랑스와 영국도 접촉해봤습니다. 샘프티와 스카이 사브레 시스템인데 역시 18개월에서 20개월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왕세자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의 석유는 오늘 당장 뽑아가면서 우리의 안전은 2년 후에 챙기겠다는 거군. 그때 국방부 차관인 파이살 왕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하,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만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파이살은 왕실 내에서도 진보적이고 실용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었죠. 말해보시오. 한국의 천궁 시스템입니다.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보국장이 즉각 반발했어요. 한국, 미사일 방어 경험도 없는 나라 아닙니까? 폴란드가 작년에 도입했습니다. 성능이 기대 이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종교부 대표가 격하게 반대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카피르의 무기로 성지를 지킨다고요? 두 성지의 수호자이신 국왕 폐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하지만 파이살은 침착했습니다. 3개월이면 배치 가능하답니다. 3개월 대 24개월. 선택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왕세자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3개월? 확실한가? 한국 방산청에서 비공식 확인을 받았습니다. 이미 양산 체제가 갖춰져 있고 폴란드 수출로 실전 검증도 끝났다고 합니다.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파이살이 이미 한국과 접촉했다니. 그는 생각보다 훨씬 앞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재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가격은? 미국 시스템의 70% 수준입니다. 또 한 번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더 싸면서 더 빨리 받을 수 있다니.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이슬람 국가의 자존심은 어디에 두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솔직히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30년간 미국 시스템만 다뤄온 제게 한국 무기는 너무 생소했으니까요. 왕세자가 손을 들어 토론을 중단시켰습니다. 칼리드 국장, 전문가로서 의견을 말해보시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어요. 전하, 저는 평생 미국 시스템을 신뢰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평시가 아닙니다. 24개월은 너무 깁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래서 최소한 검토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수파들이 저를 배신자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군인입니다. 자존심보다 국가 안보가 우선이었어요. 왕세자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파이살, 한국 측 자료를 가져오시오. 일주일 안에 검토하고 결정하겠소. 알겠습니다, 전하. 회의가 끝나고 저는 파이살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말 3개월이면 가능합니까? 그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칼리드,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뀌어야 해요. 내일 오후에 한국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왕궁을 나오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푸른 사우디의 하늘. 이 평화로운 하늘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150달러라는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의 실패가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과연 한국이라는 낯선 나라가 우리의 해답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날 오전, 저는 국방부 상황실에서 미국 국방부와 화상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세자의 지시로 미국 측에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죠. 화면에 펜타곤 중동 담당 차관보 마크 밀러스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평소처럼 거만했어요. 좋은 아침이네 칼리드. 무슨 일로 긴급 회의를 요청했나?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드와 패트리어트 추가 배치 일정을 앞당겨야 합니다. 24개월은 너무 깁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칼리드, 이미 설명했잖아. 우크라이나와 대만이 우선이야. 생산 라인도 풀가동 중이고 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78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건 F-35와 에이브람스 탱크 계약이잖아. 방공 시스템은 별개 문제야.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마크, 우리 석유 시설이 공격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유가 150달러는 미국 경제도 직격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지스함을 홍해에 배치했잖아.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육상 방공망이 시급해요. 그가 서류를 뒤적이더니 말했습니다. 좋아. 특별히 배려해서 18개월로 단축해주지. 라고 영어로 제안했습니다. 18개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너무 길었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지. 중고 패트리어트를 미퍼비시에서 보내면 10개월이야. 성능은 70% 정도지만. 라고 영어로 말했습니다. 중고품을 보내겠다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정가를 다 내는데 말이죠. 새 장비로 10개월은 불가능합니까? 마크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현실을 봐. 너희만 위협받는 게 아니야. 폴란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일본은 북한 미사일에 노출돼 있어. 다들 줄 서 있다고.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크가 잠시 음소거를 했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하나 제안하지. 너희가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하면 우리도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라고 영어로 제안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우디가 보유한 구형 패트리어트 미사일 1000발을 우크라이나에 보내? 그럼 신형으로 12개월 안에 보충해줄게. 라고 영어로 설명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리 재고를 빼서 남의 전쟁에 보내라니요? 그럼 그 12개월 동안 우리는 뭘로 방어합니까? 이지스함이 있잖아. 충분해. 라고 영어로 답했습니다. 충분하다고? 해상 요격만으론 한계가 명확한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빨리 결정해. 이 제안도 언제까지 유효할지 모르거든. 라고 영어로 마무리했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우방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니? 우리의 안보를 볼모로 거래를 하려 하다니요. 곧바로 프랑스 타알레스사와 연락을 취했습니다. 에마뉘엘 듀부아 중동 담당 이사가 응답했어요. 봉주르, 칼리드, 우리 샘프티 시스템에 관심이 있다고? 라고 프랑스어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긴급 도입이 필요합니다. 트레비앙, 우리 시스템은
유럽의 정수입니다. 나토 표준이죠.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납기가 관건입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그가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표준 절차대로라면 20개월입니다. 너무 깁니다. 단축할 방법은? 있죠. 프랑스 육군 물량을 돌리면 14개월. 물론 프리미엄이 붙겠지만 라고 제안했습니다. 또 프리미엄입니다.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가격을 올리려는 속셈이 뻔했어요. 얼마나 추가됩니까? 30% 정도? 긴급 처리 비용이니 이해해 주시길 라고 답했습니다. 30% 할증에 14개월. 이것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더 빠른 방법은 없습니까? 에마뉘엘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칼리드, 솔직히 말하지. 카타르가 먼저 계약했어. 그들 물량이 끝나야 너희 차례야. 비즈니스는 선착순 아니겠어? 라고 설명했습니다. 카타르, 우리의 이웃이자 경쟁국. 그들이 먼저 손을 썼다니. 영국은 어떻습니까? 스카이 사브레는 비슷해. BAE 시스템즈도 백로그가 18개월치 쌓여 있다더군. 라고 답했습니다. 막막했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급한 사정을 알고 있었고 그걸 이용하려 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대안을 아십니까? 에마뉘엘이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수출한다던데. 아, 너희는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지. 그 외에는? 터키. 아니다. 그들도 너희랑 지역 라이벌이지. 응. 아, 한국이 뭔가 만든다고 들었는데? 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이요? 왜? 천궁인가 뭔가. 폴란드가 샀다더군. 나토 회의에서 폴란드 애들이 자랑하길래. 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랑스 사람 입에서도 한국이 나왔습니다. 성능은 어떻습니까? 몰라. 우리 시스템이 최고니까 관심 없어. 하지만 폴란드가 추가 주문했다니 나쁘진 않겠지? 라고 답했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모두 우리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었어요. 그들에게 우리는 그저 돈 많은 호구였을까요? 위기의 순간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진짜 친구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이살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한국 자료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저는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3개월 내 전력화 보장, 중동 환경 최적화 완료, 실전 검증 완료. 정말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빈 약속일까요? 하지만 이미 서방 동맹국들에게 충분히 실망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가능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적어도 그들은 우리를 호구로 보지는 않겠죠. 한국 자료를 검토하던 중 파이살 왕자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어요. 칼리드, 우리 둘만의 대화로 남겨주길 바라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잠갔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제 왕세자님과 단독 면담을 했네. 한국 옵션에 대해 진지하게 고려하고 계셔. 하지만 반대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래서 자네 의견이 중요해. 30년간 방공 체계를 다뤄온 전문가 아닌가. 저는 모니터에 띄운 한국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솔직히 인상적입니다. 스펙상으로는 패트리어트와 동등하거나 일부는 더 나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합니다. 폴란드 배치가 전부잖습니까? 파이살이 태블릿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폴란드 국방부 내부 평가 보고서야. 작년 벨라루스 국경에서 있었던 일이네. 화면에는 폴란드어로 된 문서가 있었고 영어 번역이 함께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으면서 점점 놀랐어요. 러시아제 오를란10 드론 편대를 100% 요격? 그것도 전자전 교란 상황에서 말이야. 미국 시스템은 교란에 취약한데 한국 것은 다중 주파수 백업이 있다더군. 흥미로운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어요. 그래도 우리가 아시아 국가 무기를 쓴다는 게. 파이살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1973년을 기억하나? 욤키프르 전쟁 때 이스라엘이 우리를 어떻게 이겼지? 미국제 무기의 우위였죠. 아니야. 그들은 프랑스제 미라주도 썼고 영국제 센츄리온 탱크도 썼어. 심지어 체코제 무기까지.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출처를 가리지 않았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생존 앞에서 자존심이 무슨 소용일까요? 하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내가 데모스크 이맘들과 이미 접촉했네. 뭐라고요? 파이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젊은 이맘들은 생각이 다르더군. 알라는 가장 강한 무기로 신자들을 지키라 하셨다고? 출처는 언급 안 하셨다면서.
영리한 해석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수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게 뻔했어요.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관이었어요. 국장님, 압둘라 알셰이크 이맘이 오셨습니다. 파이살과 저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말소문이 벌써 퍼진 모양이었어요. 80세의 보수파 거물 압둘라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했죠. 파이살, 자네도 여기 있군. 좋아. 둘 다 들으라고 하지. 그는 지팡이로 바닥을 쾅 찍었습니다. 감히 카피르의 무기로 하람을 지킨다는 발상을 누가 했나? 이단도 이런 이단이 없네. 파이살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만님, 한국은 우호국입니다. 우리 건설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건설과 무기는 다르네. 성질을 지키는 신성한 임무를 불신자들에게 맡긴다고? 저는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이만님, 기술은 종교가 없습니다. 우리도 미국 무기를 쓰는데 그들도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압둘라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미국은 다르네. 70년 동맹이자 책의 백성이야. 하지만 한국은? 그들이 알라를 아는가? 파이살이 반박했습니다. 한국 무슬림이 20만 명입니다. 서울에 모스크도 있고요. 그들도 우리처럼 기도합니다. 20만. 5천만 중에 20만이 무슨 의미가 있나? 논쟁이 계속됐습니다. 압둘라는 완고했고 우리는 현실을 강조했죠. 이만님, 만약 메카가 공격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 질문에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알라께서 지켜주실 것이네. 알라께서는 우리에게 스스로를 지킬 의무도 주셨습니다. 최선의 수단을 찾는 것도 그 의무 아닐까요? 압둘라가 수염을 쓸어내렸습니다. 고민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만약 말이네. 정말로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면? 파이살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3개월 대 24개월입니다. 이만님, 21개월 동안 메카가 위험에 노출되는 것과 출처가 다른 방패를 쓰는 것 중 어느 게 더 큰 죄일까요? 압둘라가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종교위원회를 소집하겠네. 하지만 약속은 못하네. 반대가 극심할 것이야. 그가 떠난 뒤 파이살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첫 관문은 통과했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왕세자 비서실이었어요. 내일 오전 10시 국가안보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옵션이 공식 안건입니다. 드디어 물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논쟁이 시작될 거예요. 저는 파이살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측과 실제로 접촉해 보셨습니까? 내 조카가 한국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지사장과 아는 사이야? 비공식적으로 타진해봤지. 뭐라던가요? 자신들도 사우디 시장에 관심이 많대. 준비는 끝났다고. 가격은? 패트리어트의 70%. 협상 여지도 있고 숫자로만 보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는 아니었죠. 기술 이전은 가능할까요? 그것도 열려있대. 공동 생산까지 검토 가능하다고. 공동 생산. 그것은 단순 구매를 넘어서는 제안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칼리드, 이건 무기 구매 이상의 의미가 있네.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작일 수 있어. 하지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더 빨리 움직여야 해. 기회의 창은 오래 열려 있지 않아.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국 자료를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기술 사양, 운용 개념, 훈련 프로그램까지. 과연 이들이 우리의 하늘을 지킬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것, 그리고 기존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는 것. 내일 회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변화의 바람은 이미 불기 시작했어요. 금기는 깨지기 위해 존재하는 법이니까요. 국가안보회의 전날 밤, 저는 거의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국 방공 시스템 비교 분석표가 펼쳐져 있었죠. 새벽 3시, 마침내 폴란드 국방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암호화된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칼리드, 요청하신 천궁 실전 데이터를 보낸다. 이건 나토 기밀이니 조심해서 다뤄주길.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충격적인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올해 3분기 벨라루스 국경 방공 작전 결과 총 47회 드론 침투 시도 천궁 요격률 97.8%, 패트리어트 요격률 82.3%, 복합 운용 시 요격률 99.2%, 97.8%라니. 게다가 더 놀라운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전 교란 상황에서도 성능 저하 없음. 다중 주파수 호핑 기술로 러시아 전자전 장비 크라스화사 무력화. 저는 즉시 기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시스템의 핵심은 AESA 레이더였어요. 미국의 ANM PQ-65보다 작지만 더 강력했죠.
탐지거리 150km, 패트리어트 대비 20km 증가, 동시 추적 표적 40개, 패트리어트 30개, 동시 교전 능력 8개, 패트리어트 6개. 하지만 정말 인상적인 건 가격이었습니다. 단위 비용 이전 8억 달러, 패트리어트 4억 달러 운용, 유지비 연간 1200만 달러, 패트리어트 2000만 달러. 더 좋으면서 더 싸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새벽 5시, 파이살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칼리드, 안작군, 나도 마찬가지야. 한국 측에서 추가 자료를 보냈네. 무슨 자료입니까? 사우디 환경 적응 시험 결과야. 작년에 비밀리에 진행했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그들이 벌써 우리 환경을 연구했다고? 파일을 받아 열어보니 정말 철저한 분석이었습니다. 루바랄리 사막 모의 시험 결과, 섭씨 55도 고온 정상 작동, 모래 폭풍 3일 연속 노출 성능 저하 없음, 습도 0% 극건조 정상 작동. 우리 패트리어트는 모래 폭풍이 심하면 레이더 성능이 15% 떨어지는데 한국 시스템은 특수 필터와 냉각 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낙타떼가 지나가는 것과 드론을 구별하는 알고리즘도 개발했대. 파이살의 농담 같은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정말로 대형 동물 군집 이동과 저속 비행체 구별 기술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아침 8시 국방부 기술진들과 긴급 회의를 가졌습니다. 베테랑 엔지니어인 사미르가 말했어요. 국장님, 이 수치들이 사실이라면 게임 체인저입니다. 하지만 검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폴란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죠. 그들도 러시아 위협이 실제니까요. 젊은 분석관 아미라가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구조를 분석해봤는데요. 인상적입니다. 오픈 아키텍처라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수정 가능해요. 무슨 뜻입니까? 미국 시스템은 블랙박스입니다. 건드리면 워런티가 날아가죠. 하지만 한국은 소스 코드 일부를 공개하고 우리가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게 해준대요. 이건 정말 혁명적인 제안이었습니다. 우리만의 위협 환경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사미르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비용 대비 효과를 계산해보면 5년 운용 기준으로 한국 시스템이 미국보다 40% 저렴합니다. 유지 보수는? 한국은 현지 정비 인력 양성을 포함한대요. 미국은 본국 기술자를 불러야 하는데 한국은 우리 사람을 훈련시켜준다는 거죠. 기술적 자립. 그것은 우리가 늘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오전 9시 회의장으로 향하면서 마지막으로 받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의 시뮬레이션 결과였어요. 이란 파테의 1일형 탄도미사일 샤헤드 136 드론 동시 공격 시나리오, 패트리어트 단독 요격률 68%, 천궁 단독 요격률 89%, 통합 운용 요격률 96%, 89%. 이 숫자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니 이미 열띤 토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왕세자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칼리드 국장, 기술 검토 결과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습니다. 전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요격률, 비용, 납기, 기술 이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회의장 분위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어요. 특히 이 부분에서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3개월 배치 시 예상 손실 0, 24개월 대기 시 예상 손실, 최소 300억 달러, 차이 300억 달러, 측정 불가한 인명피해. 재무장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300억 달러 산출 근거는? 하루 생산 차질 시 30억 달러 손실, 현재 위협 수준에서 최소 10일 이상 공격 가능성. 보수적으로 계산한 겁니다. 종교부 대표가 여전히 반대했습니다. 숫자가 전부는 아닙니다. 신앙의 문제가. 그때 파이살이 끼어들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독일제 대포를 썼습니다. 심지어 성지수호 전쟁에서도요. 숫자가 생명을 구한다면 그것도 신앙 아닐까요? 2시간의 경론 끝에 왕세자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칼리드 국장을 한국에 보내시오. 직접 보고 최종 판단하도록. 반대파들이 술렁였지만 왕세자는 단호했습니다. 숫자가 이 정도라면 볼 가치가 있소.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소? 회의가 끝나고 저는 복잡한 심정으로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숫자는 분명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우월했죠. 하지만 숫자 너머의 것들, 신뢰와 경험과 검증은 어떨까요? 곧 제가 직접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우디 방공의 미래가 제 판단에 달렸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서 말이죠. 과연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 숫자들을 현실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국 출장을 이틀 앞둔 저녁, 왕세자 전용 집무실로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리야드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상층, 무함마드 빈 살만이 홀로 서 있었죠. 칼리드, 와주어서 고맙소. 32살의 젊은 지도자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에 물든 사막 도시가 황금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전하, 부르신 이유가 먼저 이걸 보시오. 그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CIA 중동 분석 보고서가 떠 있었어요. 사우디의 한국 무기 도입 검토는 미국의 중동 영향력에 심각한 도전이 될 것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피려. 저는 놀라서 왕세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우리에도 워싱턴에 친구가 있소. 그들이 얼마나 필사적인지 보이시오? 왕세자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칼리드, 당신은 날 어떻게 생각하시오?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개혁적이고 과감한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하, 그럼 내가 왜 여성 운전을 허용했다고 생각하시오? 시대적 요구였고, 아니요. 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였소. 21세기에 여성의 절반을 경제에서 배제하고 어떻게 살아남겠소? 자존심과 전통만으로는 미래가 없소. 왕세자가 책상으로 걸어가 액자 하나를 들어 보였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건국 군주 압두라지즈 왕의 사진이었죠. 할아버지는 영국제 총으로 왕국을 통일했소. 당시 보수파들은 크리스천의 무기를 쓴다고 반대했지만 할아버지는 개의치 않았소.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요. 다만 영국이 한국으로 바뀌었을 뿐. 왕세자가 지도를 펼쳤습니다. 중동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이란을 보시오.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사일과 드론을 대량 생산하고 있소. 예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그들의 프록시가 우릴 포위하고 있지 않소? 그의 손가락이 지도 위를 움직였습니다. 북쪽엔 터키, 동쪽엔 이란, 남쪽엔 후티. 우리는 포위됐소. 그런데 우리의 방패는? 2년을 기다리라는 미국분. 전하, 비전 2030을 아시오?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석유 의존 경제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려는 야심찬 계획이었죠. 400개의 신도시, 네옴시티, 홍해 관광 프로젝트, 수조 달러가 투입되고 있소. 그런데 하늘이 뚫려 있으면 누가 투자하겠소? 왕세자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경제 개혁을 위해선 안보가 필수라는 것. 칼리드, 내가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를 아시오? 기술력 때문이 아닙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들의 역사요.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우리보다 가난했소. 전쟁으로 폐허가 됐고 자원도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죠. 정확하오.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소. 우리처럼 석유라는 행운도 없었지. 그런데 성공했소. 왕세자가 열정적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삼성, 현대, LG, 이제는 방산까지. 그들의 비결이 뭔지 아시오? 실용주의요. 자존심보다 실리, 명분보다 실제. 그게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소. 그가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정부가 보낸 제안서요. 단순 무기 판매가 아니라 기술 이전, 공동개발, 현지 생산까지 제시했소. 미국은 절대 그런 제안을 하지 않죠. 그렇소. 70년 동맹이라면서 우릴 여전히 고객으로만 보고 있소. 하지만 한국은 우릴 파트너로 보고 있소. 왕세자가 창가로 다시 걸어갔습니다. 압둘라 이맘이 뭐라고 했소? 카피르의 무기는 안 된다고. 그 노인네는 아이폰은 잘만 쓰면서. 왕세자의 조롱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칼리드, 난 이슬람을 사랑하오. 하지만 21세기 이슬람이어야 하오. 낙타 시대의 이슬람이 아니라. 그가 진지하게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도 최고의 무기를 구하셨소. 당시 최첨단이던 예멘제 칼을 쓰셨지. 출처를 따지지 않으셨소. 종교적 정당성까지 제시하는 그의 논리는 탄탄했습니다. 전하, 하지만 미국의 보복이 뭘 하겠소? 우리가 그들의 석유 공급을 끊으면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폭락할 텐데. 왕세자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우려됐어요. 중국이나 러시아가 접근할 수도. 이미 접근했소. 중국은 DF-21 미사일을 제안했고 러시아는 S-400을 팔려고 하오. 하지만 난 거절했소. 왜 그러셨습니까? 그들과 손잡는 건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는 것이오. 난 균형을 원하오. 한국은 미국 동맹이면서도 독자적이지 않소. 확실히 한국은 절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미국과 동맹이지만 독자적 무기 체계를 갖춘 나라. 왕세자가 금고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검이었어요. 이게 뭔지 아시오? 왕실의 보검 아닙니까?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쓰던 검이요. 영국제요. 당시 최고의 강철로 만들어졌소. 그가 검을 제게 건넸습니다. 이 검이 사우디를 지켰소. 출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능이 중요했소. 무거운 검을 들고 있자니 역사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칼리드,
한국에 가서 직접 보고 오시오. 선입견 없이. 오직 우리 국민의 안전만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전하. 그리고 이것도 전하시오. 왕세자가 봉인된 친서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통령에게 전할 내 개인 서신이오. 우리가 진지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요. 저는 놀랐습니다. 국왕도 아닌 왕세자가 직접 친서를 보내다니. 내용은 새로운 파트너십의 제안이오. 방산을 넘어서는. 왕세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국이 우리의 네옴시티 스마트 기술 파트너가 되면 어떨까? 삼성과 현대가 참여한다면? 야심찬 구상이었습니다. 단순 무기 구매를 넘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겠다는. 가서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시오. 우리를 ATM으로 보는지 진짜 파트너로 보는지 반드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일어서려 하자 왕세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칼리드,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편이오.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랬듯이. 집무실을 나오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젊은 왕세자의 비전과 열정, 그리고 현실적 판단력. 복도에서 파이사를 만났습니다. 어떠셨나? 전하께서 매우 단호하십니다. 당연하지. 이건 그분의 미래가 걸린 일이니까. 비전 2030이 성공하려면 안보가 필수야. 파이살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미국 대사가 오늘도 3번이나 면담 요청을 했대. 필사적이더군. 뭐라고 하셨답니까? 왕세자님이 사냥 가셨다고. 매 사냥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우리는 웃었습니다. 왕세자다운 위트였죠. 한국 가는 비행기는 내일 밤 전용기로. 왕실 가문 문장을 단 특별기야. 우리의 진정성을 보여주려고 모든 것이 치밀하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습니다. 왕세자의 확신이 제게도 전염된 것 같았어요. 역사는 용기 있는 자의 편.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용기를 낼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저는 7,000km를 날아 낯선 나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사우디의 미래를 결정할 무언가를 보게 되겠죠? 과연 한국은 왕세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실망으로 끝날까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놀라게 한 것은 날씨였습니다. 5월인데도 선선한 바람이 불었죠. 사막의 열기에 익숙한 제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칼리드 국장님.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박태영 전무가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중동에서 10년을 일했다고 했죠. 아흘란와 사흘란. 박 전무가 유창한 아랍어로 인사하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랍어를 하시는군요. 두바이와 쿠웨이트에서 일했습니다. 중동을 이해하지 못하면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없다고 배웠죠. 첫인상부터 달랐습니다. 미국 업체들은 우리에게 영어를 강요했는데 말이죠. 창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 전무가 물었습니다. 사우디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매일 위협이 증가하고 있죠. 저희가 도울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트너의 아픔은 우리의 아픔이니까요. 파트너. 그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한화방산 단지에 도착했을 때 규모에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거대한 공장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어요. 여기서 천궁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월 생산 능력은 4세트입니다. 한 달에 4세트나요? 네. 폴란드 수출 이후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렸습니다. 사우디를 위한 준비였죠. 이미 우리를 위해 투자했다는 말에 인상 깊었습니다. 생산 현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백 명의 엔지니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다기능 레이더입니다. 핵심 부품이죠. 거대한 육각형 레이더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것보다 훨씬 정교해 보였어요. 이 레이더의 특징은 뭡니까? 보셨듯이 AESA 방식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점이 있죠. 박 전무가 태블릿을 꺼내 설명했습니다. 사막 환경을 위해 특수 설계했습니다. 냉각 시스템은 섭씨 60도에서도 작동하고 모래 필터는 0.1 마이크론까지 걸러냅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 개발한 겁니까? 그럼요. 작년부터 준비했습니다. 사우디 기상청 데이터를 모두 분석했죠. 그들의 치밀함에 감탄했습니다. 다음은 미사일 조립 라인이었습니다. 천궁 미사일은 2단 추진 방식입니다. 초기 가속은 고체 연료, 종말 단계는 직격 방식이죠. 요격 고도는 최저 5m에서 최고 20km까지, 드론부터 탄도미사일까지 모두 대응 가능합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겪는 다층 위협에 딱 맞는 스펙이었죠. 그때 한 엔지니어가 다가왔습니다. 전무님, 사우디 버전 소프트웨어 테스트 준비됐습니다. 사우디 버전이요? 박 전무가 설명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위협이 다릅니다. 사우디는 이란제 드론과 예멘 미사일이 주요 위협이죠.
그래서 맞춤형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시험실로 이동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시뮬레이션이 떠올랐어요. 이란 샤헤드 136 드론 50대 동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화면에서 붉은 점들이 사우디 지도를 향해 날아왔습니다. 천궁 시스템이 작동하자 하나씩 격추되기 시작했어요. 요격률 94%. 나머지 6%도 2차 방어선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런 정확도가 가능하죠? 인공지능입니다. 매 요격마다 학습하죠. 적의 패턴을 파악하고 다음을 예측합니다. 미국 시스템에는 없는 기능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중에 박 전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희 아버지 세대가 베트남전에 참전하셨습니다. 국가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압니다. 아, 그래서 압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가 있다는 것도요. 그의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야외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실제 발사 시연을 보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특별히 사막 환경을 재현했습니다. 정말로 시험장 한쪽에는 모래를 뿌리는 장치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발사 준비 10초 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제 손에도 땀이 났어요. 발사 천궁 미사일이 하늘로 솟구쳤습니다. 목표물을 향해 정확히 날아가더니 공중에서 완벽하게 명중시켰죠. 성공입니다. 모래바람 속에서도 100% 명중.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어요. 이제 진짜를 보여드리죠. 박 전무가 말했습니다. 다중표적 동시 공격 시나리오입니다. 실전과 동일하게 8개의 드론이 각기 다른 방향에서 날아왔습니다. 고도도 속도도 제각각이었죠. 천궁 시스템이 침착하게 표적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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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탕. 8발 모두 명중. 하늘에서 불꽃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군요. 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저녁 한화 회장 주최 만찬이 있었습니다. 70대의 노신사는 겸손했어요. 중동의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면 영광입니다. 한국은 왜 방산에 뛰어들었습니까? 회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우리도 전쟁을 겪었습니다. 무력함이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으면 자유도 없죠. 공감이 갔습니다. 석유만 믿고 안보를 소홀히 한 우리와는 달랐어요. 사우디와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단순한 거래가 아닌 함께 성장하는 관계요.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을 때 왕세자로부터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떠한가?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좋소. 계속 지켜보시오. 창밖으로 한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과 70년 전 폐허였던 나라가 이런 기술 강국이 되었다니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석유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한국은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요? 기대감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한 달 후 역사적인 시연회가 네푸드 사막에서 열렸습니다. 사우디 북서부의 이 거대한 사막은 완벽한 시험장이었죠. 뜨거운 열기와 모래바람, 그리고 끝없는 지평선. 각국 참관단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부관이 보고했습니다. 15개국에서 온 군사 전문가들이 속속 집결하고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중동사령부 부사령관이 직접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죠. 프랑스 타알레스 대표단도 신경질적으로 보였고요. 저들이 왜 왔을까요? 파이살이 비웃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실패하길 바라는 거지. 그래야 자기들 물건을 팔 테니까. 반대로 중동 국가들의 표정은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모두가 우리의 선택을 주시하고 있었죠. 박태영 전무가 다가왔습니다. 준비 완료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것은 3가지입니다. 3가지요. 첫째, 극한 환경에서의 작동. 둘째, 다층 복합 공격 대응. 셋째, 그리고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이라니? 궁금했지만 그는 미소만 지을 뿐이었어요. 오전 10시,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기온은 벌써 섭씨 48도를 넘어서고 있었죠. 먼저 환경 테스트입니다. 인공 모래 폭풍 발생 장치가 작동했습니다. 시야가 10m도 안 될 정도로 모래가 날렸어요. 이런 환경에서도 작동합니까? 터키 무관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켜보십시오. 천궁 레이더가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래 폭풍 속에서도 선명한 신호를 잡아내고 있었어요. 표적 발견. 거리 89km, 고도 3000m. 모니터에 선명하게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모래 폭풍이 레이더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어요. 발사. 미사일이 모래구름을 뚫고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표적을 명중시켰죠. 믿을 수 없군. 독일 관계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은 온도 테스트였습니다. 장비 주변에 히터를 설치해 온도를 섭씨 60도까지 올렸어요. 전자장비가 견딜 수 있을까요? 일본 방위성 관계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은 아무 문제 없이 작동했습니다. 오히려 자체 냉각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보여줬죠. 이제 메인 이벤트입니다. 박 전무가 신호를 보냈습니다. 실제 중동 위협 시나리오를 재현했습니다. 이란제 샤헤드 드론, 예멘 후티의 개조 스커드, 그리고 정체불명의 순항미사일까지 참관단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복합 시나리오는 처음이었거든요. 시작. 먼저 낮게 날아오는 드론 12대가 나타났습니다. 지그재그로 기동하며 레이더를 교란하려 했죠. 천궁이 침착하게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요격 순서를 정했어요. 팍, 팍, 팍. 연속으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12대 모두 격추. 하나도 빠짐없이. 잠깐, 저게 뭡니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하늘 높이서 탄도미사일이 낙하하고 있었어요. 동시 공격입니다. 드론을 막느라 정신없는 사이 탄도미사일이 날아온 거죠. 실전에서 자주 쓰는 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천궁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발사대가 즉시 대응했어요. 수직으로 치솟은 요격 미사일이 하늘에서 탄도미사일과 만났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성공적으로 요격, 동시에 두 가지 위협을 처리하다니 미군 장성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저고도 순항미사일 4발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지상 50m 높이로 사막 지형을 따라 날아오는 것들이었죠. 저걸 잡을 수 있을까? 프랑스 기술자가 회의적으로 말했습니다. 천궁의 AESA 레이더가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낮게 날아오는 표적들을 하나씩 포착했어요. 타타타탕. 4발 모두 명중. 사막의 연속으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한 거죠. 100% 요격. 카타르 국방차관이 감탄했습니다. 그때 박 전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연입니다. 실전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죠.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도 전에 갑자기 천궁 시스템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동 중 교전 능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에 실린 천궁이 시속 60km로 달리면서도 레이더는 계속 작동했어요. 그 상태에서 날아오는 표적을 추적했죠. 이동 중 발사. 달리는 차량에서 미사일이 발사됐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명중.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UAE 공군 사령관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시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습니다. 쿠웨이트 대표가 물었습니다. 유지보수는 얼마나 복잡합니까? 80%는 현지에서 가능합니다. 부품도 모듈식이라 교체가 쉽죠. 오만 대표의 질문. 운영 인원은? 패트리어트의 절반입니다. 자동화 덕분이죠. 이집트 대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나일강 삼각주처럼 습한 환경에서도 작동합니까? 물론입니다. 전천후 시스템이니까요. 미국 장성이 까다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자전 공격에는 얼마나 강합니까? 박 전무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주파수 호핑과 다중 백업으로 대응합니다. 폴란드에서 러시아 전자전을 이겨냈죠. 프랑스 대표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라 싼 게 비지떡 아닙니까? 그럼 비싼 게 다 좋습니까? 성능으로 말하게 해주십시오. 박 전무의 당당한 태도에 프랑스 대표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연회가 끝나고 각국 대표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도 도입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가격 협상이 가능합니까? 기술 이전도 되나요? 한국 부스는 순식간에 북새통이 됐습니다. 반면 미국과 프랑스 부스는 한산했죠. 저녁 왕세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전하. 그래. 나도 영상으로 봤소. 미국 놈들 표정이 가관이더군. 이제 결정만 남았습니다. 왕세자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내일 발표하시오. 사우디는 한국을 선택한다고. 역사적인 결정이었습니다. 파이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오늘로 중동 방산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네. 더 이상 서방의 동무대가 아니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낸 거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사막의 별들이 유난히 밝았어요. 내일이면 전 세계가 놀랄 것입니다. 석유 왕국 사우디가 극동의 신흥 강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에,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발표 당일 아침, 리야드 국방부 대회의장은 전 세계 언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 로이터 모두가 사우디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죠. 무대 뒤에서 파이살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대사가 새벽 4시에 또 전화했대요. 마지막 설득을 시도한 모양입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24개월을 12개월로 단축하겠다고. 그리고 가격도 20% 할인하겠다네요. 이제 와서 양보하다니.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제가 연단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죠.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은 역사적인 결정을 발표합니다. 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철저한 검토와 실증을 거쳐 우리는 한국의 천궁 시스템을 차세대 방공 체계로 선정했습니다. 순간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죠. 첫 도입 규모는 12개 포대, 48억 달러입니다. 3개월 내 첫 포대가 배치됩니다. 미국 기자가 즉각 질문했습니다. 70년 동맹인 미국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우리는 동맹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기술을 선택하는 것뿐이죠. 생존에는 감상이 없습니다. 프랑스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 검증되지 않은 아시아 기술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어제 시연회를 보셨습니까? 100% 요격률이 검증되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묻겠습니다. 유럽 시스템이 그런 성과를 낸 적이 있습니까? BBC 특파원이 물었습니다. 미국의 보복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우리 하늘을 지킬 권리가 있죠. 진정한 친구라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할 겁니다. 알자지라 기자가 종교적 측면을 물었습니다. 일부에서는 비이슬람 국가 무기로 성지를 지키는 것에 반대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답변을 했습니다.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지혜를 구하라. 그것이 중국에 있더라도라고 하셨습니다. 한국이 중국보다 가깝지 않습니까? 종교적 정당성까지 제시하자 반대파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추가 발표가 있습니다. 회장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은 단순한 무기 거래를 넘어 포괄적 방산 파트너십을 체결합니다. 현지 생산, 기술 이전, 공동 개발까지 포함됩니다. 이건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단순 구매가 아닌 기술 동맹이라니? 5년 내 사우디에서 천궁 시스템을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입국이 아닌 생산국이 될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곧바로 국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백악관은 즉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동맹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보길 바란다. 하지만 왕세자는 트위터에 이렇게 답했죠. 진정한 동맹은 독점이 아닌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것이다. 반면 한국 대통령은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역사적인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사우디의 신뢰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미노 현상이 시작됐습니다. UAE 국방장관이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도 한국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 쿠웨이트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사우디의 현명한 선택을 주목한다. 우리도 옵션을 열어두겠다. 심지어 이집트까지 관심을 표명했죠. 미국 방산업체들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8%, 레이시오는 10%나 떨어졌어요. 반대로 한국 방산주는 상한가를 기록했죠. 그날 저녁 미국 국방장관이 직접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칼리드, 재고해주길 바란다. 아직 늦지 않았다. 무엇을 재고하란 말입니까, 장관님? 우리가 6개월로 단축할 수 있다. 가격도 30% 할인하겠다. 라고 영어로 제안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한국 기술을 믿을 수 있나? 실전 경험도 없는데? 라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증명했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장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이 결정을 후회하게 될 거다. 라고 영어로 경고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70년간 그들의 눈치를 봤는데 오늘 처음으로 당당하게 맞섰으니까요. 다음날 왕궁에서 한국 대표단과 공식 계약식이 있었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참석했죠. 오늘은 단순한 무기 계약이 아닙니다. 새로운 미래를 여는 날입니다. 한화 회장이 답했습니다. 사우디의 신뢰에 영혼을 담아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닌 동반자의 약속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역사가 바뀌는 걸 느꼈습니다. 서명식 후 리셉션에서 박태영 전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3개월 뒤 첫 시스템이 도착하면 진짜가 시작되죠. 한국은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한국전쟁 후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아십니까? 약속을 지켜서입니다. 신뢰를 잃으면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살아남을 수 없으니까요. 그의 말에 무게가 있었습니다. 리셉션장 한쪽에서는 각국 대표들이 한국 팀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우리도 협상하고 싶다. 기술 이전 조건을 듣고 싶다. 공동 개발은 어떤 방식으로? 미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구석에서 어두운 표정으로 속삭이고 있었죠. 파이살이 샴페인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축배를 들자. 왕국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두가 잔을 들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리야드의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3개월 뒤면 저 하늘을 한국 기술이 지키게 될 것입니다. 70년 만의 변화였죠. 과연 우리의 선택이 옳았을까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선택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계약 발표 일주일 후 중동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무실 전화는 하루 종일 울렸죠. 칼리드 국장님, UAE 국방차관입니다. 내일 리야드로 가도 될까요? 쿠웨이트 왕실에서 특사를 보내겠답니다. 카타르 국방장관이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는데요. 파이살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인기 폭발이군. 모두가 한국 시스템을 원해. 예상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가장 먼저 움직인 건 UAE였습니다. 두바이의 통치자 셰이크 모하메드가 직접 전화를 걸어왔어요. 칼리드, 우리도 천궁이 필요하다. 사우디가 확인해줬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지. 한국 측과 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전하. 아니,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싶다. 사우디와 UAE가 공동으로 한국과 협상하면 어떻겠나? 흥미로운 제안이었습니다. 걸프 국가들이 연합해서 협상하면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죠? 다음날 두바이에서 온 특사단이 도착했습니다. UAE 국방차관 라시드 알마툼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8개 포대를 원한다. 그리고 현지 생산시설도 함께. 현지 생산이요? 사우디만 생산하면 우리는 뭐가 되나? 우리도 기술을 원한다. 경쟁 심리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에게도 좋은 기회였죠. 박태영 전무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UAE도 원한다고요? 물론 환영이죠. 중동 전체가 우리 고객이 되는 겁니다. 조건은 맞출 수 있습니까? 걸프 지역 통합 생산 체계를 제안하죠. 사우디는 레이더, UAE는 미사일, 쿠웨이트는 발사대. 어떻습니까? 천재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각국이 부품을 나눠 생산하면 모두가 기술을 갖게 되죠. 이틀 후 쿠웨이트 특사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달랐어요. 우리는 이라크 국경이 걱정이다. 이란의 민병대가 로켓을 쏠 수 있거든. 천궁 시스템이 완벽한 해답입니다. 사우디와 같은 조건을 받을 수 있나? 물론입니다. 오히려 공동구매로 더 나은 조건을 만들 수 있죠. 일주일 만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 일변도였던 걸프 방산 시장에 거대한 균열이 생긴 거죠. 가장 극적인 건 카타르였습니다. 그들은 사우디와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도 연락해왔어요. 적의 적은 친구라고 하지 않나? 카타르 국방장관이 비밀 회동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후티의 위협을 받고 있다. 사우디와 같은 고민이지. 한국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시는 겁니까? 이미 결정했다. 6개 포대를 주문하겠다. 조건은 사우디와 동일하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역 갈등을 넘어 공동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겠다는 거니까요. 미국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무부 중동 담당 차관보가 긴급 순방에 나섰죠. 여러분이 미국을 떠나면 안보 공백이 생긴다. 라고 영어로 호소했습니다. 그가 리야드에서 열린 GCC 국방장관 회의에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오만 국방장관이 반박했습니다. 공백. 2년을 기다리라는 게 공백 아닌가? 우리 패트리어트 시스템은 40년의 실전 경험이 있다. 라고 영어로 주장했습니다. 그 40년 된 시스템이 작년 예멘 드론을 못 막았잖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미국의 설득은 오히려 역효과를 냈죠. 프랑스도 필사적이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요. 유럽과 중동의 전통적 유대를 생각해달라. 라고 프랑스어 억양의 영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UAE 통치자가 일침을 놨습니다. 전통. 위기의 순간에 18개월을 기다리라는 게 전통인가? 한국 정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중동 순방에 나섰고 방산 수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했죠. 2주 후 역사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GCC 6개국 공동 구매 협정 체결.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함께 한국 천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한 것입니다. 총 규모는 300억 달러. 한국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였죠. 더 중요한 건 기술 협력이었습니다. 걸프 통합, 방산 생산 체계 구축. 각국이 부품을 나눠 생산하고 기술을 공유하며 공동 연구개발까지 하는 야심찬 계획이었어요. 박태영 전무가 감격해하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칼리드 국장님 덕분입니다. 사우디가 문을 열어줬어요.
우리도 한국 덕분에 새로운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 시작이네요. 함께 만들어가죠. 계약 서명식은 리야드에서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6개국 국방장관이 모두 참석했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방산 독립을 선언한다. 더 이상 구매자가 아닌 생산자가 될 것이다. 한국 대통령도 화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과 GCC의 파트너십은 윈윈의 모델이 될 것입니다. 서명식이 끝나고 리셉션에서 각국 대표들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기술을 갖게 됐어. 2년이 아니라 3개월이야. 믿어지나? 한국이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증명했지. 하지만 구석에서 미국과 프랑스 대표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서 있었죠. 파이살이 제게 속삭였습니다. 70년 독점 체제가 2주 만에 무너졌네. 역사는 이렇게 바뀌는 거야. 밖으로 나오니 리야드의 밤하늘에 불꽃놀이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GCC 통합 방산 체계 출범을 축하하는 행사였죠. 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뿌린 작은 씨앗이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테니까요. 계약 체결 6개월 후 사우디 동부 다란 지역에서 역사적인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한국 사우디 합작 방산 단지의 첫 삽을 뜨는 날이었죠. 오늘은 사우디가 방산 소비국에서 생산국으로 도약하는 날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연설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 있었어요. 이곳에서 2년 내 천궁 시스템 핵심 부품의 40%를 생산하게 됩니다. 거대한 부지에는 이미 기초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자 200명과 사우디 엔지니어 5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었죠. 박태영 전무가 현장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레이더 생산동입니다. 최첨단 클린룸 시설이 들어서죠. 사우디 인력으로 운영 가능합니까? 물론입니다. 이미 1차 교육생 100명이 한국에서 연수 중이에요. 인상적이었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닌 핵심 기술 생산이라니? 저쪽은 미사일 추진체 공장입니다. 고체 연료 기술도 이전됩니다. 그것까지요? 신뢰에는 신뢰로 답해야죠. 사우디는 우리의 전략적 파트너니까요. 미국이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핵심 기술은 절대 이전하지 않았으니까요. 현장 사무실에서 양국 엔지니어들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사막 환경에 최적화하려면 모래 필터를 이중으로 하는 게 어떨까요? 언어는 달라도 기술로 소통하는 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젊은 사우디 엔지니어 아말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한국에서 배운 게 정말 많습니다. 그들의 일하는 자세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더군요. 계속 시도하고 개선하고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문화까지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정한 기술 이전이겠죠. 오후에는 더 큰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국 사우디 방산기술연구소 설립, 왕세자가 협정서에 서명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미래 무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수입국이 아닌 개발국으로. 한국 장관이 화답했습니다. 사우디의 자본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놀라운 시너지가 날 겁니다. 연구소장으로 임명된 김태준 박사를 만났습니다. 한국 국방과학연구소 출신의 베테랑이었죠. 어떤 연구를 하실 계획입니까? 우선 중동 환경 특화 시스템입니다. 섭씨 60도, 모래 폭풍, 제로 습도. 이런 극한 조건의 데이터는 사우디가 최고죠. 그게 한국에도 도움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극한 환경 기술은 어디서나 통하니까요. 윈윈이죠. 저녁 리셉션에서 뜻밖의 손님들이 나타났습니다. 터키와 이집트 대표단이었어요. 우리도 이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터키 국방차관이 말했습니다. 터키도 방산 강국인데요. 하지만 첨단 미사일 방어는 부족합니다. 한국 사우디 모델이 인상적이에요. 이집트 대표도 거들었습니다. 수에즈 운하 방어가 시급합니다. 천궁 시스템이 완벽한 해답 같은데요. 중동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독점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일주일 후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도 한국 무기에 관심, 중동의 숙적 이스라엘마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파이살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아랍과 이스라엘이 같은 무기 체계를 쓰게 될지도,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겠네요. 맞아. 같은 시스템을 쓰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니까. 한편 현장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첫 사우디산 부품이 생산된 것입니다. 천궁 레이더의 냉각팬이었죠. 작은 부품이지만 의미는 컸습니다. 메이드 인 사우디. 젊은 엔지니어들이 환호했습니다.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품질 검사를 맡은 한국 기술자가 엄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완벽합니다. 한국 생산품과 동일한 품질이에요. 정말입니까?
오히려 일부 수치는 더 좋네요. 역시 정밀 작업에는 사우디 손재주가 최고예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3개월 후 첫 현지 생산 천궁 시스템이 롤아웃됐습니다. 60%가 사우디에서 만든 부품이었죠. 이것이 진정한 기술 독립입니다. 왕세자가 완성된 시스템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박태영 전무가 제게 말했습니다. 한국도 50년 전엔 이랬습니다. 처음엔 조립만 하다가 이제는 수출까지 하죠. 사우디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 한국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물론이죠. 진정한 동반자니까요.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밤에 숙소로 돌아오며 생각했습니다. 단순한 무기 거래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니. 일자리가 생기고 기술이 전수되고 자신감이 자라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죠. 한국이 보여준 것은 무기가 아니라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첫 천궁 시스템 배치 2년 후 저는 리야드 방공사령부 새 청사에서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죠. 국장님, 오늘 통계 나왔습니다. 젊은 참모가 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지난 2년간 단 한 건의 성공적 공격도 없었습니다. 요격률 100% 달성이에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87차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모두 막아낸 거죠. 민간 피해는 제로입니다. 경제 손실도 없고요. 2년 전 우려했던 $150 유가 시나리오는 기후가 됐습니다. 완벽한 방어 덕분에 석유 시설은 안전했고 국제 유가도 안정됐죠. 더 놀라운 건 파급 효과였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가 전년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파이살이 경제 보고서를 보여줬습니다. 안전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투자가 몰리고 있어요. 네옴시티 프로젝트도 가속화됐고 비전 2030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안보가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된 거죠. 한국 기업들도 대거 진출했죠. 삼성, 현대, LG, SK 다들 중동 거점을 사우디로 옮겼어요. 우리가 그들의 기술을 신뢰했으니 그들도 우리를 신뢰하는 거죠. 방산 협력이 전체 경제 협력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국제 정세도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결국 현실을 받아들였죠. 이제 미국도 한국을 인정합니다. 외교부 차관이 브리핑했습니다. 펜타곤에서 한국 천궁 시스템 도입을 검토한다는데요. 미국이요? 아이러니하죠. 자기들이 그렇게 반대하더니 이제는 성능을 인정한 거예요. 실제로 나토 회의에서 천궁 시스템이 새로운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의 성공 사례가 유럽 전체로 퍼진 거죠. 가장 큰 변화는 사우디 내부였습니다. 방산 분야 일자리가 3만 개 창출됐습니다. 인력개발부 보고서였습니다. 엔지니어 12,000명, 기술자 13,000명, 연구원 5,000명, 모두 고급 일자리죠. 젊은이들의 인식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석유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술로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혈맹 수준이 됐습니다. 내년에 한 사우디 정상회담이 리야드에서 열립니다. 의제는 우주 개발 협력입니다. 한국의 누리호 기술과 우리의 자본이 만나는 거죠. 방산에서 시작한 협력이 우주까지 확대됐습니다. 어느 날 한국 대사관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첫 사우디 여성 방산 엔지니어 100명의 졸업식이었죠. 여러분은 선구자입니다. 제가 축사를 했습니다. 기술에는 성별이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 있을 뿐이죠. 그들 중 한 명인 누라가 대표로 답사를 했습니다. 한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우디의 미래를 만들겠습니다. 왕세자의 개혁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중동의 방산 지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재 중동 신규 방공 시스템의 55%가 한국산입니다. 국제 방산 시장 보고서의 내용이었죠. 미국 점유율은 30%로 떨어졌고요. 격세지감이었습니다. 불과 2년 만에 판도가 크게 바뀐 거예요. 마지막으로 박태영 전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제 한화중동 총괄 사장이 되어 있었죠. 처음 만났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네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죠. 후회는 없으십니까? 미국 대신 우리를 선택한 것?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게 제 대답입니다.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평화로운 리야드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2년간 단 한 발의 미사일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더 확실한 답이 있을까요?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도 사우디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믿고 기회를 줬으니까요. 이제 진짜 동반자가 된 거죠. 네. 함께 가는 겁니다. 끝까지 이 모든 여정을 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버리고 실용을 택했습니다. 전통 대신 미래를 선택했죠.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를 판 게 아니라 희망을 줬습니다. 기술을 전수한 게 아니라 자신감을 심어줬죠. 이제 사우디의 하늘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밝습니다. 석유의 시대가 저물어도 우리는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술과 혁신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테니까요. 그 시작점에 한국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때로는 작은 선택이 역사를 바꾼다. 우리의 선택이 그랬다. 지금까지 석유 왕국 사우디아라비아가 70년 우방을 버리고 극동의 신흥 강국을 선택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자존심과 전통에 갇혀있던 왕국이 생존을 위해 실용을 택하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닌 진정한 기술 동맹으로 발전했죠. 한국은 사우디에게 가능성을 보여줬고 사우디는 한국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모습. 이것이 진정한 파트너십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나라 방산 기술이 세계 곳곳에서 생명을 지키고 평화를 수호하고 있다는 사실 정말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이 놀라운 K방산의 성공 스토리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계가 인정한 한국의 기술력을 널리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